삼국지의 수많은 영웅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드넓은 전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바로 관우입니다. 그는 단순히 힘이 센 무장이 아니었죠. 때로는 거칠고 사나운 용처럼 적의 심장부를 꿰뚫어 버렸고, 때로는 거대한 강물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 적들을 쓸어버리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용기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의 용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앞뒤 가리지 않는 무모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계산한 뒤 내리는 대담한 결단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관우라는 거대한 인물이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세 번의 전투, 그 결정적인 순간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가 보여준 진정한 용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역동적이고 뜨거운 이야기에 빠져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적진을 단 한 필의 말로 꿰뚫었던 붉은 그림자, 백마전투의 순간입니다. 당시 관우는 잠시 조조의 진영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유비의 생사를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시기였죠. 바로 그때 조조는 당대 최강의 세력을 자랑하던 원소와 거대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원소군의 선봉장 알량의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조조가 자랑하는 장수들이 연달아 그의 칼에 쓰러져 나갔고, 조조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거대한 막산, 조조는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감추며 지도 위에 놓인 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옮겨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알량의 이름만 들어도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고, 장수들은 출진 명령이 떨어질까 두려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얼마 전 유비가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주군인 유비에게로 향하고 있었지만 조조에게 입은 은혜를 갚지 않고서는 유리상 차마 떠날 수가 없었죠. 관우는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알량의 목을 베어 위기를 끝내겠다고 말입니다. 조조의 장수들은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 붉은 얼굴의 사내가 과연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관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관우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청룡원 얼도를 손에 쥐고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명마적토마에 올라탔습니다. 저 멀리 평원에는 원소의 대군이 마치 검은 파도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거대한 깃발 아래 이풍당당하게 서 있는 장수 알량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무력을 과신하며 조조군을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조군의 진영에서 단 한 명의 장수가 단 한 필의 말을 타고 뛰쳐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우였습니다. 그의 녹색 점포는 바람에 맹렬하게 흩날렸고 손에 쥔 청룡원 얼도는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도열한 전장을 향해 홀로 돌격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아군과 적군 모두 잠시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적토마는 그 이름값을 하듯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습니다. 마치 한 줄기 붉은 번개가 대지를 가르며 내리꽂히는 듯했죠. 원소의 병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창을 겨누었을 때는 이미 관우가 그들의 곁을 스쳐 지나간 후였습니다. 알량은 자신의 눈앞으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다가오는 붉은 그림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미처 방어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관우의 청룡원 얼도가 그의 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칼날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당대 최고의 맹장이라 불리던 알량은 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관우는 말에서 내려 그의 목을 벤 뒤 다시 적토마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의 집마당을 거닐듯 유유히, 그러나 위엄을 잃지 않고 조조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원소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알량의 머리가 들려 있었죠.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조조와 그의 병사들은 처음에는 경악으로,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오는 엄청난 환호성으로 관우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주군을 향한 충의가 결합된 압도적인 용기의 증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충의 하나만으로 죽음의 관문을 뚫어냈던 오관참장의 고독한 여정입니다. 백마전투에서 조조에게 큰 은혜를 갚은 관우는 이제 유비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조조는 관우를 붙잡기 위해 온갖 금은보화와 높은 벼슬을 내렸지만 관우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의형제를 맺은 죽은 유비뿐이었습니다. 결국 조조도 그의 충의에 감복하여 길을 터주는 듯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관우가 유비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조조의 세력권에 있는 5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허락을 증명할 통행증이 없었기에 각 관문을 지키는 수문장들은 관우를 그냥 보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관우의 고난에 찬 천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비의 두 부인을 태운 수레를 이끌고 첫 번째 관문인 동령관에 도착하자 수문장 공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공수는 통행증이 없으면 한 발짝도 지나갈 수 없다며 창을 고쳐 잡았죠. 관우는 최대한 좋게 설명하려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칼날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우의 청룡 언얼도가 한 번 번뜩이자 공수는 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두 번째 관문인 낙양에 이르자 태수 한복은 더욱 교활했습니다. 그는 부하 맹탄을 시켜 좁은 길목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자신은 관우를 성 안으로 유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그 속임수를 꿰뚫어 보았고 오히려 한복의 군대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그의 목숨까지 베어버렸습니다. 여정은 계속될수록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그는 겹겹이 쌓인 관문을 오직 자신의 의리와 용기 하나에 의지하여 돌파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사수관에서는 수문장 변희가 관우를 절에 머물게 한 뒤 밤을 틈타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그 미묘한 살기를 눈치채고 역으로 변희를 처단했죠. 그의 몸은 점점 지쳐갔고 녹색 점포는 적들의 피로 얼룩져 점점 검붉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님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더욱 강렬하게 타오를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형양관의 왕식,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관문이었던 활주관도의 진기까지 자신을 막아서는 조조의 장수들을 차례로 베어 넘겼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홀로 거대한 조직의 앞을 가로막는 장벽을 온몸으로 부수며 나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매번 새로운 관문에 도착할 때마다 새로운 적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조조의 명령을 따르는 충직한 군인들이었지만 관우에게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점점 지쳐가는 몸을 이끌고 피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전진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개인의 신념과 용기가 거대한 조직의 벽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마침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을 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유비의 깃발을 발견한 관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선 자신의 의리를 지켜냈다는 깊은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강물을 무기로 사마전세를 뒤집었던 번성공략과 수몰칠군입니다. 이 시기의 관우는 더 이상 홀로 적진을 돌파하는 용맹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만 대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이자 형주라는 거대한 지역을 책임지는 책임자였습니다. 그의 용기는 이제 개인의 무력을 넘어 대담한 전략적 판단과 실행력으로 발전하게 되죠. 당시 관우는 촉한의 위세를 천하에 떨치기 위해 조조의 핵심 거점인 번성을 대대적으로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관우가 이끄는 형주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했고 번성은 함락 직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다급해진 조조는 자신이 아끼는 명장 우금과 용맹하기로 소문난 방덕에게 7군, 즉 7군단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군을 보내 번성을 구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이 지원군이 번성에 도착한다면 오히려 관우의 군대가 포위당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관우는 번성 주위를 흐르는 강물과 주변 지형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높은 언덕에 올라 며칠이고 번성과 그 주변의 지형을 눈에 담았습니다. 병사들은 총사령관이 왜 전투 준비는 하지 않고 강물만 바라보는지 의아해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때는 마침 장마철이었고 며칠 동안이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강물은 무섭게 불어나고 있었고 조조의 지원군들은 지대가 낮은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바로 이것을 노렸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강상류의 물길을 막아 거대한 둑을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조의 7군이 모두 강가의 저지대에 집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결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쏟아진 폭우로 강물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이 차올랐습니다. 관우는 비장한 표정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둑을 터뜨리라는 것이었죠.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둑이 무너지면서 산더미 같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깊은 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조조의 7군은 순식간에 거대한 홍수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사방에서 병사들의 절규와 말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조조의 7군이 주둔했던 넓은 평원은 거대한 호수로 변해 있었습니다. 불어나는 강물에 갇혀 혼란에 빠진 위나라 병사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쳤고 총대장이었던 우금과 방덕은 작은 언덕 위에서 고립되어 절망에 빠진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미리 준비해둔 배를 타고 유유히 나타나 항복을 받았습니다. 우금은 목숨을 구걸하며 처량하게 항복했고 끝까지 저항하던 방덕 역시 사로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이 수몰칠군 사건은 관우의 명성을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중원 전체를 뒤흔들었고 심지어 조조가 수도를 옮기는 것을 고려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사건은 관우의 용기가 단순한 개인의 힘을 넘어 지형과 때를 읽는 지략과 결합하여 발휘된 최고조의 순간이었습니다. 번성 전투에서 수몰칠군을 성공시키며 거둔 압도적인 승리는 관우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이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단순히 용맹한 전사를 넘어 천하를 뒤흔드는 위대한 전략가이자 지휘관으로서의 용기를 만천하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엄청난 승리는 위축되어 있던 촉한의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렸고 관우 개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밝게 타오르는 불꽃이 가장 먼저 사그라들듯 이 절정의 순간은 그의 몰락을 암시하는 비극적인 복선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용기가 만들어낸 너무나도 큰 성공이 오히려 주변 모든 세력의 경계심과 질투를 불러일으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감과 함께 과연 위대한 용기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의 용기가 단순한 무모함이 아닌 치밀한 계산과 냉철한 상황 판단이 결합된 것이었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 순간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습니다. 관우가 보여준 용기는 단순히 칼을 잘 휘두르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굳은 신의를 지키기 위한 불굴의 의지였고 또 때로는 판 전체를 뒤집어버리는 대담한 지략과 결단력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며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할 때 어떤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관우의 용기가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이 순간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도전들 앞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